여긴 귀하신 분들만 모신 자리야. 너 같은 격 떨어지는 게 감히 어디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어. 결제나 끝냈으면 얼른 꺼져. 내가 300만 원이나 주고 맞춰드린 최고급 한복을 빼입은 시어머니가 서울 신라호텔 연회장 문을 가리키며 내게 쏘아붙였다. 내 연봉의 3분의 1밖에 못 버는 남편이란 작자는 마치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옆에 서서 M1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최고급 투풀 한우와 전복 요리들, 그리고 나를 향해 삿대질하며 수군거리는 교회 아줌마들을 쓱 훑어보곤 미소를 지으며 얼음물이 가득 담긴 유리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네, 어머니. 칠순 잔치 즐겁게 치르세요. 나는 미련 없이 뒤돌아 호텔 로비로 걸어갔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신용카드 결제 취소 버튼을 눌러버렸다. 30분 뒤 내 스마트폰으로는 남편이 보낸 부재중 메시지 300통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나는 친정집 거실 소파에 여유롭게 누워 서울 강남경찰서가 출동했다는 뉴스 속보를 감상하고 있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오늘 저와 함께 이 통쾌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오전 9시 정각, 사무실 책상 위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밝게 빛났다. 띠링. 외국계 은행 급여 결산 시스템의 입금 알림이었다. 분기별 성과급까지 포함된 0이 끝도 없이 이어진 숫자가 방금 내 급여 계좌로 꽂혔다. 나는 옆에 있던 검은색 결제펜을 들어 책상 위 보고서에 내 이름 석자를 휘갈겨 썼다. 강지아. 연이어 스마트폰이 진동하며 남편 박민준의 메시지가 팝업으로 떠올랐다. 여보, 오늘 보너스 들어왔지? 우리 엄마 계좌로 200만 원만 보내드려. 요즘 무릎이 쑤신다시네. 정형외과 연계된 통증의학과 가서 도수치료 좀 몇 번 끊으시게. 나는 그 메시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200만 원이라는 단어에 시선을 고정했다. 불과 지난주에 시어머니의 한 달치 정형외과 병원비를 내가 싹 다 결제했다. 무려 300만 원이었다. 나는 대화창을 열고 한 손으로 빠르게 답장을 쳤다. 지난주에 입원비랑 도수치료비 다 결제했어. 병원 영수증 아직 현관 신발장 위에 있을 텐데. 상대방은 30초 정도 뜸을 들이더니 이내 긴 음성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다. 스마트폰 스피커를 귓가에 가져다 대자 박민준 특유의 징징거리면서도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에이, 그건 병원비고. 이 200만 원은 엄마가 따로 쓰실 용돈이지. 우리 엄마 나 홀로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셨잖아. 내 월급 뻔히 알면서 그래. 지금 내 월급으론 기획실 회식비 내기도 빠듯한 거. 당신이 우리 집에서 돈 제일 잘 버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주라. 매번 그렇게 하나하나 칼같이 따지지 말고. 나는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엎어놓았다. 탁 하고 유리 액정이 부딪히는 가벼운 마찰음이 울렸다. 책상 위에는 전부 영어로 작성된 연간 인수합병 평가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나는 이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핵심 디렉터였다. 하지만 박민준의 눈에 내 억대 연봉은 그저 자기 엄마의 생활비 청구서를 언제 어디서든 내밀어도 되는 현금 지급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의 메시지에 더 이상 답장하지 않고 곧바로 뱅킹 앱을 열어 시어머니 조정숙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했다. 2분 뒤 시어머니로부터 이모티콘이 하나 날아왔다. 반짝반짝 빛나는 촌스러운 빨간 장미꽃 아래에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이미지였다. 텍스트는 단 한 글자도 없었다. 금요일 저녁 퇴근길, 나는 차를 몰아 한강 다리를 건너 노원구로 향했다. 시댁은 지은 지 30년도 훌쩍 넘은 낡은 구축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외벽 페인트는 이미 허옇게 벗겨져 있었고 주차장의 흰색 실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다. 나는 구석에 간신히 차를 대고 금색 리본이 묶인 보랭백 2개를 든 채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3층 반쯤 올라갔을 때 나는 걸음을 멈췄다. 복도의 센서 등은 고장 나 깜빡거렸고 4층 현관문이 반쯤 열려있는 가운데 시어머니 조정숙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말이야. 지금 회사에서 아주 핵심 인재라니까. 기획실 실권이 걔 손에 다 있어?
지난달에는 사장님이 직접 밥 먹자고 따로 불렀다니까. 그러네. 조정숙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득의양양함이 묻어났다. 이웃집 아줌마의 목소리가 곧바로 이어졌다. 은근히 아부하는 투였다. 어머, 어쩜 그렇게 복도 많으실까? 그럼 며느리는? 무슨 외국계 은행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걔야 뭐. 조정숙은 콧방귀를 끼며 목소리를 확 낮췄다. 그냥 죬종일 숫자나 들여다보는 격리 같은 거지 뭐. 처음엔 걔가 우리 민준이 좋다고 몇 년을 죽어라 쫓아다녔잖아. 내가 보기에 친정집 수준도 그냥 고만고만하길래 마지못해 허락해준 거지. 지금 걔가 다니는 그 직장도 따지고 보면 다 우리 민준이가 밖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니까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 여자가 뭐 그래봤자 쥐꼬리만 한 월급 받는 거지? 결국엔 다 남편한테 기대어 사는 팔자야. 나는 계단에 선 채로 손에 들린 보랭백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백화점 꼭대기층 프리미엄 식품관에서 특별히 주문한 투풀 한우 세트였다. 겉면에는 원산지와 최고급 등급을 증명하는 라벨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나는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구두 굽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그러자 4층에서 들리던 왁자지껄한 소리가 뚝 끊겼다.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현관에는 오래된 신발장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쓰레기 봉투를 든 채 신발장 옆에 서 있던 조정숙은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1초 정도 굳어지더니 이내 미간을 팍 찌푸렸다. 뭘 하다 이제 와? 일찍 퇴근해서 전부 치는 것 좀 거들지 않고? 오늘 글로벌 화상회의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나는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손에 든 고기 상자를 건넸다. 조정숙은 상자를 획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눈을 흘기며 포장을 살폈다. 이건 또 무슨 고기야?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고기는 길 건너 재래시장 정육점 가서 끊어와야 신선하다고. 너같이 백화점에서 덥석덥석 물건 사는 애들은 딱 봐도 상술에 속아서 돈 낭비나 하는 거야. 입으로는 온갖 타박을 쏟아내면서도 그녀의 손은 상자를 꽉 움켜쥔 채 절대 놓지 않았다. 그녀는 획 돌아 주방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가장 눈에 잘 띄는 칸에 한우 상자를 쑤셔 넣었다. 나는 안다. 내일 아침이면 저 고기들은 우리 아들이 특별히 사준 최고급 한우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녀의 교회 구역 예배 모임 밥상에 떡하니 올라갈 것이라는 걸. 박민주는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모바일 게임을 하느라 내가 온 줄도 모르는 듯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여보, 빨리 옷부터 갈아입어. 엄마가 오늘 동태포 엄청 많이 떠오셨어. 당신 오면 붙이려고 기다리셨대. 나는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낡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실 바닥에는 이미 어제 짜 신문지가 넓게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휴대용 가스버너와 소금 간을 해둔 산더미 같은 동태포 2양푼, 그리고 달걀물이 가득 담긴 큰 대접이 놓여 있었다. 나는 다가가 신문지 위에 쭈그려 앉았다. 가스버너에 불을 켜자 경쾌한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솟아올랐다. 젓가락으로 명태포를 집어 달걀물을 듬뿍 묻힌 뒤 프라이팬에 올렸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기름이 사방으로 튀며 짙은 기름 냄새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한 판, 두 판, 세 판.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허리가 점점 뻣뻣하게 굳어갔다. 조정숙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일일 드라마를 보며 불쑥불쑥 지시를 내렸다. 불 좀 줄여라. 가장자리 다 탄다. 넌 어쩜 그렇게 손끝이 야무지질 못하니? 제사상에 올라갈 전 하나를 제대로 못 붙여서 원. 세 번째 양푼을 비워갈 때쯤 펄펄 끓는 기름 한 방울이 내 손등 위로 퍽 튀었다. 살이 데이면서 순식간에 붉은 물집이 부풀어 올랐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옆에 있던 각티슈에서 휴지를 뽑아 손등을 꾹 눌렀다. 쉬지 마. 명태포 오래 두면 비린내 나의 조정숙이 고개를 쓱 돌리며 나를 향해 쏘아붙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 밥상 위에는 밑반찬 몇 개와 된장찌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박민준이 개걸스럽게 밥을 퍼먹는 동안 조정숙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흠흠 했다. 민준아,
다음 달이면 이 애미 칠순인 거 알지? 박민준이 입안 가득 밥을 오물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 어떻게 하고 싶어? 제주도 효도 관광이라도 보내드릴까? 관광은 무슨 얼어 죽을 관광이야. 조정숙이 상을 탁 치며 목소리를 빽 높였다. 너 이 권사님 아들 알지? 지난달에 자기 엄마 칠순 잔치한다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단다. 하객을 무려 60명이나 불렀다지 뭐냐. 내가 요즘 교회만 가면 아주 그 집 아들 칭찬 듣느라 귀가 따가워 죽겠어. 박민주는 밥을 꿀꺽 삼키더니 몹시 난처한 기색으로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엄마, 5성급 호텔 그건 돈이 너무 많이 깨지잖아. 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칠순 잔치 한 번 제대로 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냐. 조정숙의 눈꼬리가 순식간에 축 처지며 당장이라도 곡소리를 낼 듯한 표정으로 변했다. 내 평생 남편 복도 없이 뼈 빠지게 고생만 했는데 다 늙어서 이제 교회 자매님들 앞에서 목에 힘 한 번 줄 기회조차 없단 말이냐.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럴 바엔 차라리 확 혀 깨물고 죽는 게 낫지. 엄마, 왜 이래. 진짜. 박민준이 허둥지둥 수저를 내려놓더니 나를 향해 몸을 틀며 목소리를 잔뜩 낮췄다. 여보, 엄마 오시잖아. 당신 지난번 프로젝트 끝나고 성과급 크게 터졌지? 이번에 당신이 먼저 좀 결제해주라, 응? 나는 한껏 불쌍한 척 애원하는 박민준의 얼굴을 보았다가 이내 조정숙을 쳐다보았다. 조정숙은 고개를 푹 숙이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곁눈질은 집요하게 나를 향해 있었다. 5성급 호텔 주말 연회장의 신명 기준 꽃장식이랑 식대 포함하면 최소 시작가가 5천만 원이에요. 나는 감정의 동요 없이 건조한 목소리로 액수를 불렀다. 순간 밥상머리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박민준이 어색하게 헤헤 하고 헛웃음을 흘렸다. 여보, 당신 VIP 신용카드 한도 높잖아. 그냥 우리 엄마 체면 한 번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당신 카드로 먼저 긁어. 내가 앞으로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서 갚을게. 매달 떼서 갚는다고. 지금 그의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매달 조금씩 갚는다면 그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숨만 쉬고 갚아도 5천만 원은 절대 갚지 못할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난 300여 일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이런 패턴의 대화는 셀 수 없이 반복되어 왔다. 시누이 박예영의 비싼 학원비부터 이 다 쓰러져가는 낡은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까지 그 모든 목돈은 오롯이 내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나는 내가 장장 3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붙여낸 명태전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가장자리는 이미 그들이 다 파먹어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알겠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가 내 가방을 집어들었다. 지갑에서 까만색 프리미엄 블랙카드를 꺼내어 밥상 위에 탁 올려놓았다. 그 후 남은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조정숙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앞에서 보란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더니 교회 장로님들과 아파트 분여회 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다음 달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릴 자신의 칠순 잔치에 꼭 오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통화 내용 속에서 내 이름 석자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잔치 당일 아침 7시 나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연회장으로 직행했다. 홀 안은 마지막 세팅 작업으로 분주했다. 나는 담당 연회 매니저를 찾아 오늘 행사 리스트를 꼼꼼히 대조했다. 강지아 고객님, 오늘 하객 50분께 드릴 답례품입니다. 수량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니저가 체크리스트를 건넸다. 나는 한쪽에 마련된 보관 구역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붉은색 비단 보자기로 포장된 50개의 상자가 오와 열을 맞춰 쌓여 있었다. 조정숙의 특별 지시로 내가 일주일 전부터 미리 예약해둔 최고급 홍삼 진액 세트였다. 한 상자당 단가가 무려 30만 원에 달했다. 나는 띠지에 인쇄된 이름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명단에 사인을 갈겼다. 이어서 화환 배치, 리컨보드, 메인 테이블의 센터피스 장식, 빔 프로젝터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이 지독하게 번거롭고 자잘했다.
나는 5cm 굽의 구두를 신고 널찍한 홀을 수십 번 오가느라 목이 타들어갔지만 물 한 모금 마실 틈조차 없었다. 오전 10시 정각, 조정숙과 박민준이 도착했다. 조정숙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분홍색 맞춤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머리는 올림머리로 단정하게 빗어 올려 금비녀를 꽂고 있었다. 신우이 박예영은 그 뒤를 졸졸 따르며 조정숙의 샤넬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있었다. 아니, 조명이 왜 이리 칙칙해. 조정숙은 들어오자마자 트러블을 잡기 시작했다. 화환을 여기다 두면 통로를 꽉 막잖아. 아이고, 이 홍삼 포장은 왜 이렇게 빈티가 나. 엄마, 이게 여기서 제일 비싼 최고급 세팅이야. 박민준이 옆에서 손을 비비며 굽신거렸다. 조정숙은 아들을 한번 흘겨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너 여기서 멀뚱멀뚱 서서 뭐해? 당장 문 앞에 나가서 하객들 맞이 안 하고? 귀하신 손님들 곧 오실 시간이야. 나는 입술을 꾹 깨물고 연회장 대문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구두 밑창을 뚫고 올라와 발 뒤꿈치가 찌릿하게 아파왔다. 10시 반이 넘어가자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조정숙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거나 동네에서 고스톱을 같이 치는 부녀회 멤버들이었다. 조정숙은 대문 안쪽 상석에 서서 얼굴에 한바구음을 띤 채 들어오는 사람마다 과장되게 끌어안으며 악수를 나눴다. 아이고, 조 집사님. 오늘 잔치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하네. 뽀글뽀글하게 파마를 한 아줌마가 호들갑을 떨며 박수를 쳤다. 어머, 별 말씀을 다 하셔. 이게 다 우리 자식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거라니까요. 조정숙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어댔다. 그러다 파마머리 아줌마가 문가에 서서 방명록을 체크하던 나를 발견하곤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근데 저분은 누구셔? 조정숙의 얼굴에서 찰나의 순간 미소가 거두어졌다. 그녀의 시선이 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쓱 훑고 지나가더니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얘기하듯 심드렁한 말투로 대답했다. 아, 집안일 도와주는 애예요. 오늘 하객들 머릿수 세고 자리 안내하라고 불렀어요. 명단을 쥐고 있던 내 손가락에 핏기가 가실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종이가 구겨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파마머리 아줌마는 아하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쪽은 2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은 채 홀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 후 1시간 반 동안 나는 기계처럼 하객 명단을 확인하고 자리를 안내하는 동작만을 반복했다. 박민주는 시종일관 조정숙 곁에 찰싹 달라붙어 선물과 축의금 봉투를 챙기느라 바빴다. 신우이 박예영은 아예 안쪽 푹신한 소파에 자리 잡고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단 한 명도 나와 교대해 주러 나오지 않았다. 정오가 가까워져 오자 하객들이 거의 다 착석했다. 식음요부 매니저가 내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강지아 고객님, 곧 본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직원에게 명단을 넘겨주고 연회장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홀 정중앙에는 메인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른 원형 테이블보다 한 사이즈 더 컸고 와인색의 고급스러운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다. 그 위에는 가장 화려하고 풍성한 센터피스와 크리스탈 식기가 세팅되어 있었다. 나는 메인 테이블 곁으로 다가가 빈자리를 쓱 훑었다. 총 10개의 좌석. 시아버지, 조정숙, 박민준, 박예영, 박예영의 예비 신랑, 그리고 정장을 쫙 빼입은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5명. 10개의 의자는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꽉 채워져 있었다. 나는 메인 테이블 앞에 우두커니 섰다. 홀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와인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메인 테이블에 가족 한 사람의 자리가 통째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옆 테이블로 걸어가 비어있는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꽉 틀어쥐었다. 그걸 메인 테이블 쪽으로 끌고 올 참이었다. 의자 다리가 두꺼운 양탄자에 끌리며 툭 하는 둔탁한 마찰음을 냈다. 옆자리 목사님과 호호깔깔 웃으며 떠들고 있던 조정숙이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듯 귓속말을 남기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녀는 고함을 지르는 대신 내 코앞까지 다가와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앙칼진 목소리를 이새로 지시기듯 뱉어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나는 의자 등받이를 쥔 손에 힘을 풀지 않았다. 저도 앉아서 식사하려고요. 어머니? 조정숙의 미간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숨김도 없는 혐오감과 질책이 가득했다. 너 눈깔이 삐었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랑 장로님들 오신 거 안 보여? 여긴 귀하신 분들만 모신 상석이야. 너같이 뻣뻣하고 재수 없는 애가 여기 떡하니 앉아있으면 분위기만 팍 식지. 어른들 식사하시는데 낄 때 안 낄 때 구분도 못해. 나는 두꺼운 파운데이션이 잔뜩 발린 그녀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내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자 그녀의 목소리에 더욱 날이 섰다. 돈 계산 다 끝났으면 얼른 꺼져. 여기서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정배가 고프면 지하 직원 구내식당 가서 아무거나 주워 먹든가. 왜 굳이 내 잔칫날 내 눈앞에서 알짱거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친척 몇 명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쪽을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그 꼴을 본 박민준이 황급히 물잔을 내려놓고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는 자초지종을 묻기는커녕 다짜고짜 내 팔뚝을 거세게 움켜쥐더니 굽신거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목사님 다 보고 계시잖아. 그냥 우리 엄마 체면 좀 세워준다 생각하고 당신이 먼저 가라, 응?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가 쥐고 있던 의자 등받이에서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억지로 떼어내려 했다. 내가 진짜 약속할게. 오늘 밤에 집에 갈 때 당신 좋아하는 그 역 앞 초밥집 들러서 특선 초밥 포장해 갈게.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사태를 무마하려는 비굴함이 가득했지만 그 비굴함의 목적은 나를 달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엄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함이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여 내 팔뚝을 꽉 틀어진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내 팔이 얼얼할 정도로 아파왔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속으로 그의 변명거리를 찾아주기 바빴을 것이다. 이 사람은 원래 심성이 유약해서 그래. 고부 갈등 중간에 끼어서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모든 모멸감을 꾸역꾸역 삼킨 채 쓸쓸히 뒤돌아섰을 것이다. 그러곤 지하주차장 차 안에 홀로 1시간씩 틀어박혀 눈물을 쏟아낸 뒤에야 억지로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 지긋지긋하게 뻔뻔한 남편의 얼굴과 마치 더러운 똥파리를 쫓아냈다는 듯 한복 치맛자락을 탁탁 털고 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마주한 순간 내 안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조차 짜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미칠 듯이 피곤했다. 그리고 그 극도의 피로감 끝에 찾아온 것은 머릿속이 맑아질 정도로 소름 끼치게 또렷한 평온함이었다. 마치 펄펄 끓던 주전자에 물이 완전히 바닥나 마지막 한 줌의 수증기조차 증발해버리고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덩이 바닥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의자를 잡고 있던 손의 힘을 스르르 풀었다. 박민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얼굴에 다시 굽신거리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보, 역시 당신이 제일 상황 파악이 빠르다니까. 차 키는 챙겼지? 가는 길에 운전 조심하고. 나는 내 팔을 잡고 있던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조정숙을, 박민준을, 그리고 상석에서 개걸스럽게 웃고 떠드는 교회 장로들을 천천히 번갈아 쳐다보았다. 내 입꼬리가 서서히 비틀리며 차가운 냉소가 번졌다. 나는 아주 여유로운 동작으로 양손을 배 앞에 다소곳이 모은 뒤 조정숙을 향해 허리를 굽혀 아주 정중하게 폴더 인사를 했다. 네, 어머니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씹어 뱉었다. 제가 감히 귀하신 분들 식사하시는 상에 낄 주제가 못 되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조정숙은 콧방귀를 흥 끼더니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획 돌아 자기 자리로 걸어갔다. 그러곤 언제 그랬냐는 듯 천사 같은 미소를 장착하고 목사님과 대화를 이어갔다. 박민준 역시 내게 대충 손을 흔들어 보이곤 제자리로 쪼르르 달려가
젓가락을 들고 한우 구이 한 점을 입이 터져라 쑤셔 넣었다. 나는 그가 구겨놓은 옷소매를 굳이 정리하지도 않은 채 가방을 고쳐 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내 뒤로 육중한 원목 엠보식 문이 스르륵 닫혔다. 그 안에 득실거리는 가식적인 소음과 천박한 허영심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복도의 공기는 제법 서늘했지만 나는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이 그 어느 때보다도 뻥 뚫린 듯 상쾌했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지 않고 복도를 따라 호텔 1층에 있는 정산센터로 곧장 걸어갔다. 정산센터 데스크에는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당직 매니저가 서 있었다. 내 모습을 확인한 그는 즉각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핸드백을 대리석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어 그 안에서 아까 꺼냈던 블랙카드를 뽑아들었다. 카드가 대리석 바닥에 탁 하고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3층 A홀 고희연 행사 결제자 강지아입니다. 나는 매니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높낮이 없는 차분한 톤으로 말했다. 한 달 전에 여기서 5천만 원 선결제 가승인을 긁었었죠. 매니저는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지아 고객님. 해당 가승인 내역 확인되었습니다. 연회가 모두 종료된 후 최종 실결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그 가승인을 취소하려고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타이핑을 하던 매니저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뚝 멈췄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확인하듯 되물었다. 고객님, 방금 가승인 취소라고 하셨습니까? 하지만 지금 위층에서 연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만약 지금 가승인을 취소해버리시면 이 행사 대금은 전액 미결제 상태로 전환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시선 한 번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연회 비용 책임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이 행사와 관련해 단 1원도 지불할 의사가 없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이 기겁을 하며 다가왔다. 그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고객님, 이건 규정에 어긋납니다. 가승인을 취소하시려면 지금 즉시 이 금액을 대신 결제할 새로운 보증인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저희 쪽에서는 그건 그쪽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나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억대 연봉을 굴리는 외국계 은행 디렉터다운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는 강단 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위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A홀 메인 테이블 정중앙에 앉아있는 화려한 분홍색 맞춤 한복 입은 할머니. 그 사람이 오늘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회색 정장을 입고 앉아있는 남자가 그 할머니 아들이고요. 연회가 다 끝나면 그 영수증 들고 그 두 사람한테 직접 가서 현장 카드 결제 받으세요. 매니저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내가 홧김에 진상을 부리는 건지 상황을 파악하려는 눈치였다. 하지만 내 얼굴에서는 그 어떤 분노나 감정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철저하게 이성적인 재무적 결정을 통보하고 있을 뿐이었다. 강지아 고객님, 이 결제 금액만 무려 5,200만 원에 달합니다. 사전에 한도를 묶어두지 않으면 저희 호텔 측에서 어마어마한 미수금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정말로 취소 진행하시겠습니까? 매니저의 말투가 한층 무거워졌다. 카드 명의도 제 이름이고 그 돈은 100% 제 개인 자산입니다. 나는 데스크 위에 놓인 카드를 매니저 쪽으로 쓱 밀었다. 호텔 약관에 따르면 최종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 고객은 언제든 가승인을 철회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 당장 취소 처리 진행해 주세요. 매니저는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모니터에 떠있는 내 최상위 VIP 등급을 힐쩍 확인한 그는 결국 체념한 듯 블랙카드를 집어들고 포스기에 카드를 긁었다. 기계가 지잉 하고 가볍게 돌아가는 소리를 냈다. 띠딕. 길다란 결제 취소 영수증이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강지아 고객님, 요청하신 가승인 취소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한도 복구는 평일 기준 일영업일 이내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매니저는 영수증과 카드를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며
동시에 어깨에 찬 무전기를 빼들고 식음료부를 호출했다. 3층 A홀 대금 결제 상태 미수금으로 긴급 변경. 보안팀의 전달 바람. 행사 종료 시 A홀 메인 출입구 쪽으로 보안 요원 추가 배치할 것. 나는 카드만 쏙 빼서 지갑에 챙겨 넣고 취소 영수증은 받지 않았다. 수고하세요. 나는 매니저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정산센터를 유유히 빠져나왔다. 호텔 정문을 나서자 한낮의 쨍한 햇살이 눈을 찔렀다. 가방에서 차 키를 꺼내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운전석에 올라타 차 문을 닫는 순간 바깥의 모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오로지 내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차 안은 고요했다. 나는 곧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친정집 단축 번호를 꾹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지안이 밥은 챙겨 먹었고 오늘 내 시어머니 칠순 잔칫날이잖아. 지금 호텔에서 손님 치르느라 정신없겠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다정하고 익숙한 목소리에 운전대를 쥔 내 손가락에 나도 모르게 힘이 꽉 들어갔다. 엄마, 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담담하게 불렀다. 무슨 일 있어? 엄마는 귀신같이 내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을 캐치해냈다. 나 오늘 밤에 평창동으로 갈게. 은하는 아뷰리 너머의 칙칙한 시멘트 벽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하루 자고 오는 거 아니야? 며칠 푹 쉴 거니까 내 방 청소 좀 해놔줘.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엄마는 캐묻지 않았다. 왜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피곤하게 따져 묻지도 않은 채 그저 작고 깊은 한숨을 한 번 내쉬더니 대답했다. 그래. 엄마가 이따 우리 딸 제일 좋아하는 단골집 가서 족발 대짜로 사놓을 테니까 조심히 와서 저녁 먹자. 통화를 마친 나는 스마트폰의 측면 버튼을 딸깍 하고 아래로 내렸다. 화면 상단의 방에 금지 모드 켜짐이라는 아이콘이 떴다. 이제부터 박민준, 조정숙, 그리고 그 시댁이라는 지옥구덩이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음은 이 작은 액정 화면 밖으로 영원히 차단될 것이다. 나는 주차장 입구를 빠져나가기 전 근처 편의점에 차를 세우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를 하나 샀다. 다시 차에 올라탄 나는 빨대를 꽉 물고 차가운 커피를 쭉 빨아들였다. 뼛속까지 시린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오늘 하루 종일 쌓였던 화병과 피로감을 시원하게 씻어내렸다. 플라스틱 컵 안에서 얼음이 짤랑거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다. 나는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백미러 속으로 으리으리하게 번쩍이는 5성급 호텔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저 호텔 3층 연회장에서는 결제할 호구도 없이 50명분의 최고급 코스 요리를 신나게 뜯고 싶고 맛보며 즐기는 자들이 1분 1초 다가오는 5천만 원짜리 결제의 시간을 향해 호화로운 행진을 하고 있을 터였다. 엑셀을 밟자 차는 서울의 빽빽한 차량 흐름 속으로 부드럽게 합류했다. 차량 라디오에서는 정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아나운서의 차분한 여성 목소리가 밀폐된 차 안을 맴돌았다. 나는 내부 순환로를 타고 북쪽으로 쭉 내달렸다. 차창 밖으로 정오의 햇살을 받은 한강 수면이 눈부시게 하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조수석에 던져둔 스마트폰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다.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그 순간부터 화면에는 끊임없이 새 메시지 알림이 팝업으로 떠올랐다. 애써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시야 구석으로 그것이 시댁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의 알림이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차는 평창동의 오르막길로 접어들었다. 길 양옆으로 늘어선 나무들이 햇빛의 절반 이상을 가려주어 사위가 고즈넉해졌다. 나는 친정집 마당 앞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가 늘 신던 익숙한 실내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주방에서는 환풍기가 웅웅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경쾌한 칼질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몸을 돌렸다. 손에는 아직 파가 송송 묻은 식칼을 든 채였다. 엄마는 내 반듯한 정장 차림과 텅 빈 두 손을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몸을 돌려 식기건조대에서 수저 한 벌을 더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을 뿐이었다.
식탁 위에는 갓 썰어낸 윤기가 잘잘 흐르는 족발 한 접시가 놓여 있었고 뚝배기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이 펄펄 끓고 있었다. 나는 의자를 빼고 앉아 젓가락을 들고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쏙 넣었다. 그때 가방 안에 있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메시지 알림이 아니라 전화였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02로 시작하는 서울 지역 번호가 번쩍이고 있었다. 나는 입안에 음식을 꿀꺽 삼키고 통화 버튼을 누른 뒤 곧바로 스피커폰으로 전화냈다. 여보, 너 왜 계속 전화 안 받아? 박민준의 다급하고 빡친 목소리가 단숨에 식탁의 고요를 깨부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고 배경음으로는 극도로 소란스러운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식기가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뚝배기 안의 국물을 천천히 휘저었다. 스피커폰 켰어. 무슨 일인데? 너 지금 어디야? 당장 호텔로 안 튀어와? 연 회장 매니저가 미쳤는지 5,200만 원짜리 계산서를 우리 엄마한테 들이밀면서 내가 30분 전에 가승인을 취소했다잖아. 너 뱅킹 앱 만지다가 뭐 잘못 누른 거 아니야? 빨리 내 카드 번호 불러. 내가 매니저한테 말해서 잘못 누른 거 없어. 나는 그의 다급한 말을 단칼에 잘라냈다. 숟가락이 뚝배기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탁 하는 가벼운 소리를 냈다. 내가 1층 정산센터에서 대면으로 직접 취소한 거야. 그 돈 나 결제 안 해. 수화기 너머로 장장 3초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박민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결제를 안 해? 너 미쳤어. 오늘 우리 엄마 칠순 잔치야. 교회 장로님, 목사님, 아파트 이웃들까지 밖에 다 지켜보고 있다고. 매니저가 지금 메인 테이블 옆에 버티고 서 있는데 나보고 빈손으로 계산하라는 거야? 그건 내 어머니, 내 손님, 내 잔치잖아. 나는 젓가락으로 시금치 무침을 집어들었다. 기획실 핵심 인재라는 분이 자기 친엄마 칠순 잔치 밥값 하나 낼 돈이 없어? 강지야, 박민준이 내 이름 석자를 악에 받쳐 소리쳤다. 내가 평소에 돈 계산 칼같이 하는 건 그렇다 쳐도 오늘이 무슨 자리인데 이래. 당장 내 계좌로 돈 보내. 내가 꾼 걸로 치고 앞으로 매달 월급에서 까서 갚을 테니까 제발. 지금 여기서 분탕질 치지 말라고. 나는 그의 짐승 같은 포효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배경소음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박민준 고객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차갑고 사무적인 호텔 매니저의 남성 목소리가 박민준의 스마트폰 근처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5,200만 원을 결제하실 신용카드를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저희는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 회장 정리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잠깐만요. 제 아내가 지금 바로 이체할 겁니다. 박민준이 황급히 수화기를 틀어막는 소리가 났지만 그의 거칠고 떨리는 숨소리는 여전히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렸다. 무슨 5,200만 원이야. 너희들 이거 사기 아니야. 조정숙의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배경의 수군거림을 찢고 수화기를 뚫고 들어왔다. 내 며느리가 외국계 은행 디렉터야. 들어올 때 이미 싹 다 계산 끝냈다고. 너희 지금 우리 과부모자 만만해 보이니까 가짜 영수증 들이밀고 협박하는 거지? 나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너희 사장 나오라고 해. 사모님, 강지아 고객님이 디렉터이신 건 맞습니다만 고객님께서는 맑은 정신으로 연회 책임자가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가승인을 철회하셨습니다. 매니저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토를 달 수 없는 강경함이 배어 있었다. 강지아 고객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분명히 당부하셨습니다. 메인 테이블에 앉으신 분홍색 한복을 입으신 사모님과 회색 정장을 입으신 아드님이 오늘 잔치의 진짜 주인이시라고요. 주인이시면 당연히 식대도 두 분이 결제하셔야지요. 조정숙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목이라도 졸린 듯 헉 하고 끊겼다. 곧이어 신우이 박예영의 울음 섞인 악다구니가 터져나왔다. 오빠, 빨리 돈 내. 내 시댁에서 소개해주신 분들도 저기 앉아 계신단 말이야. 오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진짜. 나 내 통장에 그렇게 큰 현금이 없어.
박민준이 매니저를 향해 더듬거리며 변명하더니 다시 스마트폰에 대고 악을 썼다. 여보, 너 안 들려? 우리 엄마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돈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각티슈에서 휴지를 한 장 뽑아 입가를 꾹꾹 닦았다. 박민준, 너 오늘 오전에 내 어머니가 메인 테이블 옆에서 내게 한 말 기억해? 수학이 넘어가 멈칫했다. 나보고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대. 결제나 끝냈으면 얼른 꺼져야지. 어디서 귀하신 분들 분위기 망치냐고 하시더라. 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높낮이가 없었다. 마치 남의 재무제표를 읽는 것처럼 건조했다. 나한테 그 상에 앉아 밥 먹을 자격조차 없다는데 내가 왜 그쪽들 분위기까지 신경 써줘야 하지? 그건 엄마가 홧김에 뱉은 말이잖아. 넌 어른이 한 말을 가지고 뭘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 박민주는 똥줄이 타는지 목소리까지 삑삑 갈라졌다. 너 나 사랑한다며? 날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제발, 이제 안 사랑해. 나는 그 네 글자를 아주 담담하게 뱉어냈다. 수학이 너머는 다시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박민주는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한참 동안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호텔 매니저는 그가 멍 때리도록 친절하게 기다려주지 않았다. 박민준 고객님, 전화상으로 결제가 불가능하시다면 고객님 본인 명의의 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아니면 보안팀을 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빠. 목사님들 다 일어나셨잖아. 박예영이 비명을 질렀다. 한바탕 소란스러운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옆에서 누군가가 말리는 듯했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소리도 들렸다. 조 집사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밥값 결제가 안 된 거예요. 평소 조정숙과 앙숙이던 왕 권사 아줌마의 비꼬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아이고, 아까 단상에서는 아들이 서울에서 제일 비싼 한우 사 먹이고 호텔 통째로 빌려줬다고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더니 이제 와서 밥값 낼 돈도 없다는 거야. 또 다른 아줌마의 맞장구가 이어졌다. 조정숙은 완전히 멘탈이 나간 모양이었다. 당신들이 뭘 쳐다봐. 이건 다 내 며느리 년이 꾸민 짓이야. 그 독사 같은 년이 감히 나한테 복수를 해? 민준아, 당장 내 카드 꺼내. 내 카드로 긁어. 내가 널 똥오줌 받아내며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사채를 끌어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내 체면은 무조건 살려내. 엄마, 내 카드 한도 300만 원밖에 안 돼. 박민준의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다. 긁어. 되는 데까지 다 긁어버려. 기계가 지잉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2초 뒤 매니저의 유감스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죄송하지만 박민준 고객님,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보아하니 이 금액을 결제하실 능력이 전혀 없으신 것 같군요. 이 강도 같은 새끼들. 기계가 고장난 게 틀림없어. 조정숙이 소름 끼치는 비명을 내지르더니 곧이어 쨍그랑 하고 고급 도자기가 바닥에 박살나는 굉음이 터졌다. 보안팀 3층 A홀로 즉시 인력 투입 바람. 고객 흥분 상태로 호텔 기물 파손 중 동시에 112 신고 접수할 것. 피해액 5천만 원 이상의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매니저가 무전기에 대고 냉철하게 보고했다. 경찰 부르지 마요.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박민준이 전화기 너머로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여보, 제발 부탁이야. 너 매니저 바꿔줄 테니까 제발. 나는 미련 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다. 식탁 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갈비탕 뚝배기는 여전히 김을 모락모락 피워올리며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엄마가 뼈를 발라낸 부드러운 족발 살코기를 내 밥그릇 위에 살포시 올려주었다. 먹어. 식으면 냄새나. 엄마가 말했다. 나는 젓가락을 들어 그 고기를 입에 넣었다. 푹 삶아져 야들야들했고 달짝지근한 간장향이 진하게 퍼졌다. 두어 입 씹어 넘기자 위장 깊은 곳에서부터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충만한 포만감이 차올랐다. 오후 3시 내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이번에는 모르는 지역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재아 씨 되십니까? 여기는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입니다. 상대방 남자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오늘 정우경 모 호텔에서 발생한 5,200만 원 식대 미결제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 조정숙 씨와 박민준 씨가 강지아 씨를 실제 결제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로 출석하셔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안 갑니다. 나는 현관의 신발장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경찰은 내가 이토록 뻔뻔하게 거절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다. 강지아 씨, 피해 액수가 큽니다. 만약 수사 협조를 거부하시면 저희 쪽에서도 형사님, 호텔에 설치된 모든 CCTV 녹화본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연회장에서 물 한 모금 마신 적 없고 메인 테이블에 엉덩이 한 번 붙인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행사 초기에 예약금을 대납해 주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대납을 철회한 제3자일 뿐입니다. 나는 소파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연회 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는 조정숙이고 그 음식을 먹어치운 건 그들이 초대한 50명의 하객들입니다. 법적으로 저한테는 그 돈을 지불할 의무가 단일원도 없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계속 제 책임이라고 우긴다면 제 변호사하고 얘기하라고 전해주세요. 말을 마친 나는 담당 변호사의 연락처를 불러준 뒤 전화를 또 끊어버렸다. 오후 5시 내 법률 대리인인 김 대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 디렉터님, 상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돌아가네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직업적인 미소가 서려 있었다. 방금 강남서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조정숙 씨가 경찰서 로비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호텔 측이 자기를 협박한다고 벽에 머리를 찍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자 호텔 측에서 아예 조정숙 씨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이 잔치는 내가 내 돈 내고 여는 거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연회장 녹화본을 제출해 버렸습니다. 피해액이 5천만 원이 넘는 데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이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는 물잔을 쥐고 있던 손을 잠시 멈췄다. 수갑을 찼다고요? 네, 강남서 로비 한복판에서 참고인 조사받으러 온 같은 교회 교인들이 빤히 쳐다보는 앞에서 덜컥 채워버렸죠. 조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기절해서 지금 경찰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경찰 2명이 병실 앞을 찰떡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는 바스락 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준 씨는 자기 엄마가 구치소로 직행하는 것만은 막아보려고 경찰서 구석에서 이리저리 돈 빌리느라 전화통에 불이 났고요. 결국 뾰족한 수가 없으니 경찰 입회하에 호텔 측과 3개월 기한의 채무 변제 각서를 쓰고 본인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인 중고차를 담보로 넘겼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차, 강 디렉터님 명의로 매달 30만 원씩 나가는 할부금 말입니다. 제가 간 김에 그 할부금 변제 책임 각서까지 박민준 씨한테 들이밀어서 사인받아 냈습니다. 사인했습니까? 내가 물었다. 했죠. 그는 지금 호텔 측에 5,200만 원, 강 디렉터님 개인 계좌로 미납된 할부금 170만 원, 그리고 호텔 로비에 전시되어 있던 고급 도자기 공예품을 박살낸 배상금 300만 원까지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김 변호사는 아주 명쾌하게 상황을 요약했다. 강 디렉터님께서 요청하신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청구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저희 서초동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그 친구와 대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내일 뵙죠. 11월의 서울. 아침 공기에는 벌써 뼈를 시리게 하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서초동 법무법인 회의실 안은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긴 타원형 회의 테이블 한쪽 끝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9시 10분 회의실 문이 덜컥 열렸다. 박민준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하룻밤 새좋기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이었다. 평소 왁스로 빈틈없이 넘기고 다니던 머리카락은 땀에 절어 이마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회색 정장 재킷은 구깃구깃했으며 넥타이는 삐딱하게 돌아가 있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덥수룩하게 자라난 푸르스름한 수염 자국 위로 씻지 않은 쉰내와 찌든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는 의자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곤 눈가 근육을 파르르 떨었다.
그는 평소처럼 다가와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징징대는 대신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털썩 의자를 빼고 주저앉았다. 이제 속이 시원해. 그가 입을 열자 사포로 긁는 듯 쇳소리가 났다. 우리 엄마 아직도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 맞고 누워 계셔. 의사 말이 충격이 너무 커서 혈압이 도통 안 떨어진대. 짭새 새끼들은 문 앞에서 우리 엄마를 범죄자 취급하며 감시하고 있고, 교회 카톡방엔 벌써 우리 집구석 사기꾼이라고 소문짝 깔렸어. 이제 우리 노원구 바닥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살라는 거야? 나는 시뻘겋게 핏발이 선 그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 나랑 부부의 정이 손톱만큼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어제 그 전화 그렇게 끊으면 안 되는 거였어. 박민준이 두 주먹을 꽉 쥐고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자신의 찔림을 윽박지름으로 덮어보려 애썼다. 내가 어제 호텔놈들 달래려고 얼마나 바닥에 대가리 받고 빌었는지 알아? 너 돈도 잘 벌면서 그깟 5천만 원이 너한테 대수야? 기어이 우리 가족을 다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냐고. 박민준 씨, 언행 주의하시죠. 내 옆에 앉아있던 김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중앙으로 슥 밀어냈다. 오늘 이 자리는 강지아 씨의 재무 상태를 논의하려고 마련된 게 아닙니다. 이 서류 확인해 보시죠. 박민준이 고개를 숙여 서류 겉표지에 굵은 굴림체로 박힌 글자를 확인했다. 이혼 합의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렸다. 입술을 달달 떨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다. 이혼. 그래, 까짓것해. 강지아, 너 내가 이딴 결혼 생활에 미련이나 있을 줄 알아? 넌 허구한 날 기계처럼 차갑고 정남이 떨어져서 내가 이 집구석에서 남자로서 자존심 세워본 적이나 있는 줄 알아? 그는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푹 기대며 다리를 꼬고 앉더니 되도 않는 조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왕 이혼할 거면 법대로 깔끔하게 가자. 부부 공동재산 정확히 반띵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노원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 4억 원이잖아. 거기서 2억 내 계좌로 쏴. 그리고 호텔에 빵꾸난 그 5,200만 원도 내가 가서 메워놔. 우리 엄마 정신적 피해 보상금 차원으로. 내 통장에 돈 꽂히는 거 확인하면 나도 군말 없이 도장 찍어줄 테니까. 곁에 선 김 변호사는 그 이혼 합의서를 넘기지도 않은 채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훨씬 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명주실을 풀고 구멍이 뚫려 철끈으로 묶인 A4 용지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박민준 씨, 이건 강지아 씨의 혼전 계좌 거래 내역서와 두 분 결혼 후 지난 3년간의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한 상세 내역서입니다. 김 변호사의 길고 곧은 손가락이 첫 장의 엑셀표를 짚었다. 3년 전 두 분이 노원구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실 때 전세 보증금 4억 원 전액은 강지아 씨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매각한 대금으로 치러졌습니다. 이체 기록이 이렇게 1원 단위까지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강지아 씨의 100% 특유 재산으로 분류되며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박민준 씨는 단 1원도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박민준의 얼굴 근육이 딱딱하게 굳더니 꼬고 있던 다리를 슬그머니 내렸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억지를 부렸다. 그럼 결혼하고 나서 번 돈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당연히 내 몫도 절반 있는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박민준 씨의 급여 계좌 내역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두 번째 장을 넘겼다. 지난 3년 동안 기획실 직원으로서 귀하의 세후 월급은 27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귀하의 매달 신용카드 청구액은 모바일 게임 현질, 회사 동료들과의 유흥비, 스크린 골프장 결제 등을 포함해 평균 31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결혼 생활 내내 가정의 저축에 단 1원도 기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달 마이너스 적자를 내며 아내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서류를 계속 넘겼다. 반대로 강지아 씨의 계좌 내역을 보시죠. 지난 36개월 동안 강지아 씨는 매달 정기적으로 귀하의 어머니 조정숙 씨 계좌로 생활비 200만 원씩 이체했습니다. 총 7,200만 원입니다. 귀하의 여동생 박예영 씨의 노량진 공무원 시험 학원비 연간 1,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역시 전액 강지아 씨가 결제했습니다.
심지어 귀하가 지금 굴리고 다니는 기아 K5 차량의 선수금과 매달 나가는 할부금마저도 전부 강지아 씨의 주머니에서 나간 겁니다. 넓은 회의실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사각거리는 소리만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박민준의 숨소리가 눈에 띄게 가빠졌다. 그는 빼곡하게 인쇄된 그 숫자들을 마치 저승사자의 명부라도 되는 양경하게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김 변호사가 두 손을 깍지 낀 채 그를 여유롭게 내려다보았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박민준 씨가 강지아 씨에게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원짜리 한 장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하는 지금 당장 어마어마한 배상 청구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슨 배상? 박민준의 턱관절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쑥 뽑아냈다. 이건 강지아 씨가 박민준 씨와 조정숙 씨를 상대로 제기하는 장기간에 걸친 정서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입니다. 정서적 학대. 지랄똥을 싸고 있네. 박민준이 꼬리를 밟힌 쥐새끼처럼 펄쩍 뛰었다. 그때 내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 내가 응급실에 들러서 상해 진단서를 하나 끊어왔어. 나는 코트 주머니에 넣고 있던 왼손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손등 위에는 명태전에 뜨거운 기름에 대어 생겼던 붉은 물집이 터지고 난 뒤 흉측하게 말라붙은 검붉은 딱지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건 그저 가벼운 외상일 뿐이지. 진짜 배기는 이거야. 나는 성한 오른손으로 검은색 USB 하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보냈다. 이 안에는 지난 3년 동안 내 엄마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제멋대로 누르고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거실 바닥에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우리 부모님을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으로 모욕하던 홈캠 녹화본이 싹 다 들어있어. 그리고 내가 카카오톡으로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라는 핑계를 대며 너희 집안 빚을 나한테 떠넘기려 했던 수백 건의 대화 캡처본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나는 핏기가 완전히 가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박민준의 얼굴을 보며 마치 연말 재무보고를 하듯 평온하게 말을 이었다. 난 이미 법원에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을 신청해뒀어. 그 4억짜리 전세 아파트, 내 명의로 계약된 거잖아. 집주인한테는 이미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 너희 가족이 그 집에서 짐 뺄 시간, 딱 한 달 줄게. 한 달 뒤에도 안 나가고 버티면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서 너희 짐짝들을 몽땅 길바닥에 내동댕이 칠 거야. 박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방금 전 자신이 호기롭게 외쳤던 반띵이 얼마나 병신 같은 헛소리였는지를. 그는 단 한 푼의 돈도 챙기지 못한 채 온몸에 빚더미를 감고 수갑까지 찼던 범죄자 엄마와 함께 3년 동안 기생해 살던 그 안락한 둥지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게 생겼다는 사실을. 여보지아야 그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며 상체를 테이블 위로 엎어질 듯 숙였다. 더러운 손을 뻗어 어떻게든 내 손을 잡아보려 발악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돌았었나 봐. 앞으로 다신 우리 엄마가 우리 부부 일에 참견 못하게 할게. 내 월급 통장도 당장 다 당신한테 넘기고 내가 당장 호텔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게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나는 테이블 모서리에 매달려 있는 그의 손가락을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껴있었다. 예전에는 명절마다 허리가 끊어지게 전을 붙이던 늦은 밤에도 조정숙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온갖 모욕을 듣던 이른 아침에도 나는 속으로 애타게 기다렸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주기를, 그가 단 한 번이라도 든든하게 내 편에 서주기를. 하지만 지금 눈물 콧물 다 짜내며 꼬리를 흔들어대는 저 비굴한 꼴을 보고 있자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도장 찍어온 나는 그의 앞으로 모나미 볼펜을 툭 던져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 찍고 버티면 다음 주엔 내 기획실 책상 위로 법원 출석 요구서가 날아갈 거야. 내 회사 사장님이 자기네 핵심 인재가 5천만 원짜리 사기 사건과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참 재밌어 하실 텐데. 말을 마친 나는 그 쓰레기 같은 몰골을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회의실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내 등 뒤로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와르르 쓸려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박민준의 짐승처럼 울부짖는 오열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11월 중순의 마지막 날, 서울에는 소담스러운 첫눈이 내렸다. 김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4억 원 전액을 내 계좌로 무사히 반환했다는 보고였다. 조정숙과 박민준은 전날 밤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쫓겨났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정숙이 경찰서에 전과 기록을 남긴 데다 호텔에서 5천만 원어치 사기를 쳤다는 소문이 노원구 바닥에 쫙 깔려서 그 어느 부동산에서도 그들에게 집을 내주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들은 경기도 외곽 끄트머리에 있는 습기 찬 반지하 단칸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신우이 박예영의 혼사도 아주 깔끔하게 파투가 났다. 예비 사돈댁에서 자기네 사돈어른이 호텔 사기꾼으로 유치장 신세를 졌다는 기막힌 소식을 전해 듣고는 당장 예물과 혼수 리스트를 취소해버렸고 심지어 파혼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박민준은 호텔에 갚아야 할 5천만 원의 빚과 숨막히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퇴근 후에는 대리운전 알바를 뛰며 투잡을 굴려야 했다. 그는 매일 밤낮으로 울려대는 악질 추심업체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생지옥을 맛보고 있었다. 나는 친정집 2층 내 방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평창동의 고급스러운 지붕 위로 새하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방 안에는 보일러가 따끈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공기는 쾌적하고 훈훈했다. 아래층 주방에서는 경쾌하고 익숙한 기름 튀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내 저녁 반찬으로 갈치구이를 굽고 있는 소리였다. 예전 그낡은 노원구 아파트에서는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치익 튀는 소리만 들려도 내 양어깨는 조건반사처럼 잔뜩 움츠러들었다. 시큰거리던 무릎에 통증이 되살아나고 손등의 화상 자국이 욱신거렸으며 귓가에는 조정숙의 불 좀 줄여라, 넌 어쩜 그리 손끝이 굼뜨니 하는 독설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 내 코끝을 맴도는 건 아주 순수하고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뿐이었다. 그 어떤 질책의 뉘앙스도 섞여있지 않은, 그 어떤 무시와 멸시도 담겨있지 않은, 나에게 무언가를 뜯어내려는 그 어떤 계산적인 의도도 묻지 않은, 오직 따뜻한 애정만이 가득한 밤냄새였다. 나는 방문을 열고 나무 계단을 밟고 내려갔다. 엄마는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진 큼지막한 갈치 토막을 하얀 도자기 접시에 정성스레 담아내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나를 본 엄마는 식탁 위에 접시를 올려두고는 앞치마를 훌훌 벗었다. 손 씻고 밥 먹자 범마는 딱 그 다정한 한마디만 건넸다. 나는 싱크대 앞으로 다가가 수전을 틀었다. 따뜻한 온수가 기분 좋게 손을 적셨다. 나는 깨끗하게 손을 씻고 식탁 앞에 마주 앉았다. 내가 머리 아프게 대조하고 결제해야 할 그 어떤 청구서도 없었고, 내가 비굴하게 고개 숙여 비위를 맞춰야 할 꼰대도 없었으며, 내가 뼈 빠지게 차려낸 밥상을 거드름 피우며 받아먹곤 반찬 투정이나 해대는 짐승만도 못한 식구들도 없었다. 엄마가 내게 물기 하나 없이 뽀송하게 마른 젓가락 한 쌍을 건넸다. 나는 그 중에서도 살이 가장 두툼하고 먹음직스러운 갈치 한가운데 토막을 푹 떼어내 내 밥그릇 위로 가져왔다. 하얀 쌀밥과 함께 입안에 넣은 생선살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입천장이 될 듯 뜨거웠다. 왼손 손등 위에 흉하게 잡혀있던 화상 딱지는 보름의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떨어져 나갔고 지금은 옅은 분홍색의 새살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더 이상 욱신거리지 않았다. 나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풍미를 음미하며 천천히 밥을 삼켰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지만 이 집 안은 더없이 고요하고 아늑했다. 오직 내 젓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며 내는 달그락거리는 경쾌한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마침내 나는 내 인생이라는 진짜 연회장에서 온전한 내 몫의 메인 테이블 상석에 다시 앉았다. 오늘의 통쾌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매일매일 상쾌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